만약 누군가 제게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이 어땠냐고 물어본다면 제 대답은 같을 겁니다. 재미있었다고요. 저는 리뷰든 방송이든 지면이든 다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가 갖춰야 할 재미의 요소는 충분히 갖추고 있고 전작에 대한 오마주도 충분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다양한 소품과 인물들을 총동원하는 것도 좋아 보였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습니다. 액션 장면에 있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장면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영화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덜어 안타까움이 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뭐랄까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는 시점에 계속해서 새로운 요구가 들어와서 그걸 다 반영하다 보니 누더기가 되어버린 무언가를 바라보는 느낌과 유사했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했을 겁니다. 전작의 캐릭터를 다 등장시켜야 했고 위기도 넣어야 했고 오마주도 반영해야 했고 50여 종에 달한다고 말하는 공룡들을 전부 다 출연시켜야 했을 겁니다. 그래야 완고를 팔아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문제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느라 정작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모조리 놓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바로 공룡입니다. 관객들은, 팬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공룡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했습니다. 전작에서 이안 말콤 박사가 남긴 말처럼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공룡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 그리고 공룡에 철저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영화관을 찾은 거니까요. 하지만 영화는 헐레벌떡 목표를 향해 달리고 우왕좌왕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공룡을 놓쳤습니다. 쥬라기 월드에서 말이죠. 저 역시 쥬라기 시리즈를 좋아하는 한 사람의 팬으로서 깊은 아쉬움을 느끼며 리뷰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은 보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 또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까칠하게 철저하게 비판을 가해야만 하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은 앞에서도 말했듯 블록버스터 오락 영화로서는 충분히 볼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룡들의 묘사, 표현, 액션과 팬서비스, 단순하고 알기 쉬운 스토리 전개는 분명히 좋은 요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꼭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긍정적인 태도로 최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영화는 뭔가 있어 보이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인간과 공룡의 공존의 시대가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전작 폴른 킹덤에서 이안 말콤 박사가 했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정말로 공룡들은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뭔가 재미있는 사건들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영화는 비록 이걸 제대로 풀어가지는 못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스토리 전개로 보자면 전편에 로구드 저택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로 공룡들이 풀려났고 그 공룡들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 지금의 환경에 적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밀렵꾼들이 공룡들을 잡고 그 공룡들은 암시장에서 거래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공룡들의 포획과 관리를 바이오신이라는 회사에 다 맡겨버린 거고요. 이야기는 월드 주인공들과 공원 주인공들이 병렬적으로 등장하며 진행됩니다. 월드의 주인공인 오웬과 클레어, 그리고 메이지는 바쁩니다. 클레어는 공룡 보호를 위해서 밀렵되는 공룡들을 목숨을 걸고 구출하고 오웬 역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사람은 메이지를 거의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근처에 살고 있는 블루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오웬과 아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벨로시랩터 블루는 사실 새끼를 가진 것입니다. 암컷 혼자서 새끼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오웬은 크게 놀라고 이 사실은 바이오신이 고용한 밀렵꾼들에게서 발각됩니다. 그리고 그 바이오신이 공원 주인공들을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문제의 메뚜기의 등장이죠. 유전자 조작으로 거대화한 메뚜기 떼가 등장한 겁니다. 백악기 공룡의 유전자를 뭐 어떻게 해서 메뚜기를 크게 만든 거죠. 이 메뚜기들의 위용은 엄청납니다. 일단 크기가 거의 중형견, 성견이 된 웰시코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죠. 정확히는 메뚜기가 아니라 황충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래스 하퍼가 아니라 로커스트로 지칭되니까요.
아마 번역에서는 황충이나 누리 같은 단어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그냥 메뚜기라고 통칭하는 선택을 한 모양인데 엄밀히 따지면 좀 아쉽죠. 그리고 이 메뚜기 떼들은 즉시 농장을 덮치는데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메뚜기 떼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낸 메뚜기 떼. 그것도 이 메뚜기 떼들은 바이오신의 농약을 쓴 농작물은 건드리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유전자 조작, 그것으로 인한 재난 발생이라는 쥬라기 월드 시리즈의 공통된 테마를 이어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메뚜기 떼라는 게 저는 더욱 좋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황충, 메뚜기 떼는 인간으로 인해 발생한 인위적인 재난이라고 봐야겠죠. 먹이가 너무나도 풍부한, 그러니까 인간들이 농경사회를 시작하고 경작을 시작해서 대규모의 먹이가 광활하게 펼쳐진 벌판을 발견한 메뚜기들이 서로 뭉쳐서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 갑작스레 끔찍한 변형을 일으킨 것이 메뚜기 떼니까요. 즉 메뚜기 떼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인간들에게 최초로 내려친 자연의 철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의 위험은 엄청나서 무수히 많은 이들을 기근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죽어가도록 만들었고, 현대에 와서도 메뚜기 떼가 일단 나타나기만 하면 대응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무서운 재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다시 그 무서운 재난을 더욱 강하고 잔인하게 만들 정도로 막장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훌륭한 선택이지 않나요? 거기에 메뚜기 떼가 정말 끔찍할 정도로 무섭게 징그럽게 표현된 것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를 표현하는 곤충이 또 있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앨리 세틀러 박사가 등장하고, 이러한 메뚜기 문제와 바이오신이 연결이 되어 있음을 의심한 세틀러 박사는 과거의 동료 앨런 그랜트를 찾아가게 됩니다. 앨런 그랜트 박사가 등장하는 장면 역시 원작의 팬들에게 감동을 줄 만합니다. 여전히 발굴 현장에서 일하는 장면이라든지 그의 소품들, 오랜만에 만나는 앨런과 엘리의 모습이 추억을 고스란히 만끽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한편 메이지는 바이오신에 납치되고 그랜트, 세틀러 박사는 이안 말콤 박사의 초대를 받아 바이오신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월드의 주인공 두 사람, 오웬과 클레어는 납치된 메이지와 블루의 새끼인 베타를 찾기 위해서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의 전개는 메이지를 납치한 자들을 추적해서 암시장에서 액션을 선보이는 오웬과 클레어, 그리고 바이오신이 소유한 이탈리아의 바이오신 보호구역으로 향한 그랜트와 세틀러 박사는 말콤 박사의 도움을 받아 메뚜기들을 조사하러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선 이 과정에서 몰타의 암거래 시장을 급습한 오웬과 클레어의 활약은 눈부십니다. 암거래 시장에서 나오는 공룡들의 모습이라든지 소요나 산토스가 아트로키랍토르를 이용해서 주인공 일행을 추적하는 장면들이 전부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쥬라기 월드 1편에서 활약하던 베리가 나오는 것도 저는 좋았습니다. 쥬라기 월드의 팬들에게는 좋은 선물이고 반가운 얼굴의 등장이니까요. 특히 오웬과 클레어가 벌이는 추격전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클레어가 산토스를 무력화하고 카일라의 도움을 받는 장면부터 오웬이 바이크를 몰고 아트로키랍토르들과 추격전을 벌이는 시퀀스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장면 하나하나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몰아치는데 그 긴장감도 아주 훌륭했죠. 지금까지의 쥬라기 공원 시리즈에서 공룡과 인간이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은 항상 있었지만 이처럼 시가전을 벌이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뛰어난 액션 장면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평가받을 자격이 있죠.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들도 저는 좋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습격을 당하는 장면도, 쥬라기 공원에서 바이오신의 산업 스파이로 나와서 네드리에게 수정란을 구매했던 루이스 도지슨, 잠깐 라이벌 회사 사람으로 나오던 그 인물이 이번 영화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바이오신의 CEO까지 성장해서 헨리 우를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율하게 만듭니다. 물론 너무 뜬금없이 나와서 전작을 미리 복습하고 가지 않았다면 알아차리기 힘든 일이지만요. 캐릭터들의 개성이 살아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랜트와 세틀러 박사가 메이지를 구출해서 지하에 갇혔을 때 문을 열어주려고 비밀번호를 적는 말콤 박사의 느긋한 모습이라거나 쥬라기 공원의 주인공 셋이 힘을 합치는 장면이 전부 좋았습니다. 특히 지하도에서 습격을 당하는 장면은 쥬라기 공원이 지니고 있는 크리처물로서의 재미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장면은 메뚜기들
공룡들을 태우는 장면이었습니다. 메뚜기 떼를 불을 질러서 태우는 결단을 내리는 도지슨의 모습부터 메뚜기 떼가 통제를 벗어나 천장을 뚫고 나가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죠. 살처분 결정을 내리는 순간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생명체가 통제를 벗어난다는 건 주라기 공원 1편 시절부터 있었던 주라기 공원 시리즈의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불이 붙은 메뚜기 떼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그것이 마치 유성처럼 낙하하면서 지옥 같은 장면을 연출해내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메뚜기 떼는 인간이 만든 재난을 은유하는 존재인데 그게 불꽃에 휩싸이면서 불비를 내리고 그 세기말적 분위기에 역사상 가장 큰 육식공룡이라는 기가노토사우루스가 등장하는 대목의 연출은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제가 최근 본 크리처 영화에서 이 정도로 압도적인 인상을 주는 연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주라기 공원의 주인공 셋과 주라기 월드의 주인공 셋, 그리고 메이지까지 다 같이 만난다는 구성은 기가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앨런 그랜트와 오웬 그레디가 나란히 서는 장면은 거의 어벤져스의 뉴욕 롱테이크 장면을 보는 것만큼 인상적이고 팬의 입장에서는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역시 1993년 주라기 공원 때부터 단 한 작품도 빼놓지 않고 반복 감상한 사람으로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작중의 오마주, 액션, 서비스 장면들은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라기 공원 1편에서 네드리와 대화를 나누던 도지슨이 네드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딜로포사우루스에게 죽는 장면도 좋았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는 주라기 월드가 대단히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악당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메뚜기를 이용해서 인류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장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작금의 식량 안보 위기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이 결국 인류 전체를 위협한다는 건 언제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 주제입니다. 거기에 팬들을 위한 서비스, 멋진 액션, 전통적인 엔딩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이 영화의 장점입니다. 이 정도로 재미를 갖춘 블록버스터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 영화의 문제점은 너무 산만하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다양한 공룡들을 등장시켜서 장난감도 팔아야 하고 영화의 줄거리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추억팔이도 해야 하고 주제의식도 전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잊힙니다. 그중 하나가 공룡이죠. 결국 주라기 공원은 공룡을 보기 위한 영화입니다. 공룡들의 압도적인 크기와 위용, 그리고 그 공룡들이 보여주는 서스펜스가 이 영화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메뚜기는 좋습니다. 징그럽기는 해도 어쨌든 유전자 조작이 윤리적으로 옳은가, 자연을 수정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 조작으로 인류가 위기에 처하는 것도 좋죠. 근데 그 위기를 초래하는 건 공룡이어야 했지 않았을까요? 메뚜기가 아니라 공룡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룡의 DNA를 이용한 메뚜기 말고 그냥 공룡이요. 이게 로커스트 월드가 아니라 주라기 월드인 이상 공룡들이 메인이 되어야겠죠.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재난도, 인간이 자연을 건드리는 그 욕심도, 그러면서 불치병 치료 따위를 내세우는 그 위선도 전부 공룡에 의해서 드러나고 공룡에 의해 짓밟혀야 했습니다. 주라기 공원에서 부패하고 악랄한 과학자들이 공룡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는 마치 인간의 욕망에 의해 유린당한 대자연이 그 심기를 드러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공룡에 의한 살인은 자연의 분노 그 자체였던 거죠. 하지만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에서는 그저 사고 정도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룡들의 분량도 활약도 이상해졌습니다. 일단 블루, 물론 저는 블루의 이야기가 좋습니다. 블루가 스스로 새끼를 낳는 장면도 이미 주라기 공원 3에서 나온 장면의 연속이고 그 새끼인 베타의 운명이 다시 메이지와 연결되는 것도 좋았습니다. 블루가 암컷 혼자서 새끼를 낳았듯이 메이지의 엄마는 혼자서 메이지를 가졌습니다. 복제 인간인 메이지와 복제 공룡인 베타의 공통점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인간과 공룡의 유대를 확인할 수 있기는 합니다. 저는 이런 설정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블루의 분량이 너무 적어요. 무대를 옮겼기 때문에 블루가 비행기를 타고 천천히 이동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블루를 초반에만 등장시키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활약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버려두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동안 블루와 오웬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블루가 베타와 함께 납치되고 기지 안에서 블루가 베타를 위해서 오웬과 호흡을 맞추는 장면 정도는 들어가는 게 좋았을 거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함께한 세월이 있고 사실상 블루는 주라기 공원 시리즈의 악역이었던 벨로시랩터가 주라기 월드 시리즈에서는 선역으로 돌아섰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룡 개체면서 동시에 바뀌어버린 세계를 그랜트, 세틀러, 말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웬과 찰떡 호흡을 과시하면서 협력하는 블루의 모습과 그걸 보고 경악하는 공원 시리즈 주인공들의 모습을 배치하는 것이 영화적으로는 더 나았을 거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영화는 블루를 너무 홀대했어요. 공룡들의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이런 반구의 언급도 없는 것도 너무 아쉽습니다. 누가 보면 공룡들 풀려나고 한 30년은 지난 줄 알겠습니다. 이슬라 누블라 섬에서 탈출한 공룡들의 숫자가 폴른 킹덤에서 묘사된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는 해도 이 공룡들이 번식하고 성체가 되는 시간을 고려해보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무슨 곤충들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암시장에서 활약하는 공룡들은 그렇다 치고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공룡들은 아쉽게 짝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백악기의 공룡들이 깃털 달고 나오는 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피로랍토르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깃털 공룡이 어쩜 그렇게 얼음물 속에서 오래 잠수할 수 있는지, 얼음물에 들어갔던 오해는 왜 전혀 추위를 느끼지 않는지 의문이지만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티라노사우루스와 기가노토사우루스입니다. 일단 티라노사우루스의 매력과 팬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분명 다루기 어려운 공룡일 겁니다. 특히 이 영화에 나오는 티라노는 렉시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슬라 누블라의 왕으로 군림한 공룡이기도 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함부로 죽일 수도 없고 체면도 세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렉시는 이미 인간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데다 선역으로 활약해야 하기 때문에 악역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새로운 악역이 필요했습니다. 발탁된 것은 기가노토사우루스죠. 기가노토사우루스는 종종 티라노의 라이벌로 게임이나 만화에 등장하는 공룡입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 실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수치를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영화의 표현은 과장이고 실제 기가노토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크지는 않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카리스마입니다. 악역에게 카리스마를 주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포스를 줘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줘야 합니다. 주라기 시리즈 사상 가장 강렬한 악역은 물론 1편의 티라노사우루스와 벨로시랩터 그리고 주라기 월드의 인도미누스 렉스입니다. 저는 기가노토사우루스의 디자인부터 연출 전반에 걸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이야 실제 공룡 복원도를 참고해야 하니 더 카리스마 있게, 예를 들자면 인도미누스 렉스처럼 하기는 어렵죠. 이쪽은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완전한 키메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연출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 시리즈는 그 전에도 이런 연출을 잘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라기 공원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데뷔전을 보시죠. 압도적인 카리스마, 거대한 울음소리, 인간이 대항할 수 없다는 공포, 티라노사우루스가 다른 먹이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겨우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화에서 티라노사우루스는 총 3번 정도의 위기 상황을 연출하거나 해결하지만 결코 카리스마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라기 월드의 인도미누스 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랩터처럼 교활하면서 다른 공룡들을 부하로 부리고 더 나아가서는 위장색, 보호색을 활용하는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나온 어떤 공룡보다도 강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가노토사우루스를 연출한 도미니언은 이 두 사례보다는 스피노사우루스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라기 공원 3에서 티라노사우루스를 죽여서 엄청난 욕을 먹었던 그 괴상한 공룡 말입니다. 렉시가 주라기 월드에서 뼈로 된 스피노사우루스를 박살내기도 했죠. 이 영화에서는 렉시가 죽은 사슴고기를 먹으려다가 기가노토사우루스를 만나고 쉽게 패배하고 굴복해서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대체 왜?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장면이죠. 저는 그 장면에서 도무지 연출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기가노토사우루스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려면 차라리 스피노사우루스를 등장시키거나 알로사우루스 같은 다른 공룡들을 제압하는 걸 보여줘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자리에 렉시를 등장시켜서 기가노토사우루스에게 한 방 먹고 비굴하게 도망치는 장면을 넣지 않아도 충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관객들은 기가노토사우루스를 강하다고 생각하기는커녕 혼란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주라기 월드에서 이미 왕이 된 렉시입니다. 폴른 킹덤에서는 활약할 기회도 얻지 못했는데 이런 대접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렉시의 카리스마를 확 죽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냥 상처뿐인 장면이에요. 이 장면으로 기가노토사우루스는 그저 스피노사우루스의 대체품으로 보일 뿐이지 카리스마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실패한 장면까지 오마주를 하죠? 거기에 기가노토사우루스가 주인공 일행을 덮치는 장면도 멍청한 연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가노토사우루스의 입에 메뚜기를 던져서 공격하고 기가노토사우루스가 살해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장면은 차마 뭐라고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식도의 화상이 위험하긴 하지만 아니 최종 보스를 이런 식으로 묘사해놓고 긴장감이 생기기를 기대한 건 아니겠죠. 거기에 티라노사우루스와의 마지막 대전은 그야말로 뜬금없는 전투의 결정판입니다. 제가 볼 때는 100% 투자자들의 입김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싸우려는 게 아니었겠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전투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이 전투가 너무나 급조된, 대체 왜 싸우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빌드업이 안 된 전투라는 건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렉시의 입장에서 아까 당한 굴욕을 갚아준다는 식의 해석은 가능하지만 적어도 인도미누스 렉스와 싸울 때를 생각해보면 렉시는 이쪽의 최강의 카드로 선정되고 렉시가 왕의 기품을 드러내면서 자존심을 위해 치트 캐릭터에 가까운 인도미누스 렉스에 저항한다는 점은 멋지기도 했고 숭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렉시가 인도미누스 렉스에게 밀리거나 블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었습니다. 관객들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도움을 받았다고 카리스마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저런 치트 캐릭터를 상대로 용맹하게 싸우는 모습이 오히려 감동적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블루는 참전할 충분한 사용과 서사와 개연성을 지니고 있었고요. 문제는 기가노토사우루스와의 대결입니다. 이건 그냥 자연 대 자연의 대결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렉시는 너무나 무력하게 패배합니다. 아무것도 못해보고 져요. 그냥요. 인도미누스 렉스처럼 팔을 잘 쓴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힘에 밀리고 싸움을 못해서 졌습니다. 거기에 테리지노사우루스가 갑자기 나오는 장면은 그냥 개그에 가깝습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가 대체 거기서 왜 기가노토사우루스에게 덤비는지 누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 앨런 박사님 이게 뭐죠? 말콤 박사님이 말하는 카오스 이론인가요? 테리지노사우루스가 갑자기 머리에 혼돈이 생겨서 난 지금 기가노토사우루스랑 싸워야겠다 하고 나타나서 시비를 걸었다? 뭐 이런 겁니까? 거기에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렉시가 다시 깨어나는 장면이나 테리지노사우루스의 손가락에 기가노토사우루스가 죽는 장면, 렉시와 테리지노사우루스가 뭔가 협력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 전부가 웃음벨입니다. 기가 차서 웃음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형편없는 연출이었어요. 아마도 그 장면은 주라기 월드의 마지막 전투를 오마주한 것 같은데 7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7년 전 영화보다 10배는 못 만든 그 퀄리티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이게 뭔가요? 애초에 기가노토사우루스가 퇴치되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얘는 인도미누스 렉스 같은 녀석이 아니잖아요. 덩치가 크다는 것 외에는 별것도 없고 티라노사우루스와 결판을 굳이 내야 한다는 식의 유치한 결말로 가는 것도 우습습니다. 둘의 대결을 제대로 그리려면 적어도 그에 걸맞는 연출이라도 바탕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건 그냥 주라기 월드의 마지막 장면을 팬픽 수준으로, 아니 팬픽만도 못하게 베껴서 만든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식의 전투 장면을 메인에 장식하니까 팬들로부터 욕을 먹고 이게 메뚜기 월드냐 주라기 월드냐 하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졸작에 가깝습니다. 우선 헨리 우, 이 영화 시리즈에서 가장 나쁜 놈이었던 이 인물은 갑자기 아무런 조짐도 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더니만 착한 사람이 되어서 인류를 위해 일을 하겠다고 나옵니다. 헨리 우를 제대로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 사실은 이 녀석도 착한 녀석이었어 를 시전을 벌이는 모습이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물들이 행위의 동기가 너무 약하거나 서사가 뒷받침되지 못합니다. 도지슨과 1편의 그 면도 크림통만큼이나 개연성이 없다고나 할까요? 카일라의 경우 양심의 문제이든 다른 이유든 한 번 정도는 도와주는 것은 그렇다 쳐도 주인공 일행을 위해 함께 목숨을 걸 정도의 동기가 있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다른 인물들의 묘사에 비하면 양반이죠. 일단 주인공 3인방 앨런 그랜트, 앨리 세틀러, 이안 말콤, 이 셋은 도대체 무슨 인물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샘 닐의 얼굴만 봐도 감동이 오는 건 맞지만 이 셋은 그저 몸을 잘 쓰는 용감한 노인 세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고 대학 교수이면서 박사들인데 그러한 지식이나 전문성을 보여줄 기회는 전혀 없이 무기를 휘둘러서 메뚜기고 공룡이고 후려치는 모습을 보여줄 따름입니다. 그랜트 박사가 평소 지니고 있었던 탐험가다운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을 데려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이 세 사람에게 제대로 된 역할은 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곧바로 오웬에게도 적용됩니다. 랩터 훈련사였던 오웬이 그 훈련사로서의 실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너무나 적습니다. 중간에 포획하는 건 한 장면을 제외하면 없다시피 합니다. 이건 앞에서 말했듯 블루를 배제했기에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하죠. 결국 오웬은 공룡 전문가는커녕 평범한 히어로로 활약하는 데 그칠 뿐입니다. 이토록 인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 영화는 결국 메이지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메이지는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복제 인간으로서 메이지가 지닐 내적 갈등과 번민은 엄청날 겁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냥 메이지를 방치하기로 했습니다. 메이지는 평범한 소녀로 활약할 뿐이고 엄마의 뜻을 알고 나서는 번민도 사라집니다. 기껏 복제 인간이라는 설정을 지니고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화가 무엇이었던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유전자 조작, 그것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체의 창조,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가, 그런 생명체들과 공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공존해야 하는가, 공존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가와 같은 윤리적, 철학적인 질문은 배제됩니다. 그걸 위해서 영화는 메이지의 가능성을 파묻었고 그 결과 이 영화는 범작 수준에도 머물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베타를 데려다주고 블루가 인사를 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결국 이게 공존이란 말이죠. 위험천만한 인간을 얼마나 죽일지도 모르는 벨로시랩터를 숲에 풀어놓고 사는 게 공존이라는 건가요? 다른 육식 공룡들은요. 도대체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마지막에 그럴듯한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 같은 무슨 클로이 자오가 연출했을 것 같은 대자연 풍경이 나오고 엔딩입니다. 쥬라기 시리즈의 대단원이라고 하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허술한 슬픈 엔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암시장이랑 밀렵꾼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공존이라고요? 농담하는 겁니까? 메뚜기로 시작해서 아무튼 티라노가 이기고 다들 공존하고 잘 산다는 괴상한 결말로 끝나는 이상한 영화. 블록버스터로서의 완성도나 영화 자체가 지닌 액션의 쾌감은 분명하지만 쥬라기 시리즈의 주제의식은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메뚜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작품.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영화가 좋고 보는 내내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는 하지만 좋아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미 하나는 분명하니까요. 끝내기에는 아쉽지만 쥬라기 시리즈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쥬라기 공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영화였고 쥬라기 월드 시리즈도 저로서는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